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 지휘권을 장악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한 데 이어 다음 대상이 뉴욕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 도시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연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전역 이민법원 내 체포 건수의 절반이 뉴욕시 맨해튼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법 신분의 시민들까지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고 다니는 한인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감세법 시행으로 뉴욕 주정부 예산이 대규모 적자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 뉴욕주 경제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주정부 예산에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지원금 1,200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 박모 씨에게 징역 46개월과 추징금 약 700만 달러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가상화폐 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 지휘권을 장악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DC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상이 뉴욕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의 통제 아래 두고 도시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LA와 뉴욕, 시카고, 오클랜드, 볼티모어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에도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범죄율과 노숙자 문제를 이유로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두기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30일간 한시적이며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연방정부의 중대한 통제 강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의 개입 의사를 드러내며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행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특히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애고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 개혁 제도를 유지하는 민주당 주도 도시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민자 체포 반대 시위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배치했으며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이 같은 발표 직후 워싱턴 DC 도심 곳곳에서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 Free DC는 이건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려는 문제라며 공공안전이 아닌 정치적 통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대 진압, 야당 정치인과 학생 활동가 체포 및 추방, 비영리단체, 법률기관, 언론사, 학계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체포 및 구금, 추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을 길거리가 아닌 이민법원에 출석했을 때 체포하는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 여름 이뤄진 미 전역 이민법원 내 이민자 체포 건수의 절반이 뉴욕시 맨해튼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한 이민법원에서 판사가 3명의 피고인들에게 2026년 출석 일정을 고지하고 귀가 조치를 명령했지만 법정 밖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던 연방단속 요원들이 법정 밖을 나가는 3명의 피고인 중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한 남성을 붙잡아 계단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이민법원 내 체포 장면은 지난 2달간 맨해튼 내 3개 이민법원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습니다. 아이스와 연방법 집행기관 요원들은 법원 복도에 상주하며 추방 대상자를 현장에서 직접 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발생한 전국 이민법원 체포의 절반이 뉴욕시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맨해튼에서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맨해튼 이민법원에서만 134명이 체포됐으며 이는 뉴욕시에서 이뤄진 전체 이민자 체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거리에서 대규모 체포 및 단속 작전을 벌여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거리 단속을 최소화하고 이민법원 내부에서 체포를 집중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불과 5개월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은 약 10만 9천 명의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됐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은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됩니다.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공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텍사스는 전체 체포의 2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가 11%, 캘리포니아가 7%로 뒤를 이었으며 조지아가 4%, 애리조나가 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현지 경찰이 아이스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어 체포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이스에 체포된 사람들은 약 180개국 출신이지만 대다수는 중남미, 카리브해 출신입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약 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15,000명, 온두라스 12,000명, 베네수엘라 8,000명, 엘살바도르 5,000명 순입니다. 아이스는 올해 이미 15만 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민 당국의 급습이 증가함에 따라 합법 신분의 시민마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고 다니는 한인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합법 신분이더라도 경범죄 기록이 있으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범죄 기록이 없어도 예기치 못하게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한국 방문 등 여행 계획을 접거나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는 한인들도 늘었습니다. 뉴저지의 한 직장인 김모 씨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고 정식 영주권 절차를 밟는 중인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다녀오기가 겁난다며 또 괜히 불안한 마음에 뉴욕으로 나갈 때마다 조건부 영주권 카드와 조건 해제 신청서 영수증을 꼭 챙긴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LA 직장인 김모 씨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영주권 원본 카드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갖고 다닌다며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까봐 가족 모두 안전하게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당국은 영주권 카드 소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달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발표하고 법 집행기관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위반 시 최대 $100의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 원래 법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 I-94를 온라인에서 출력해 사본을 휴대하는 것도 신분 증명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증 소지를 강조하는 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기록평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세관 국경보호국은 1,484명의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신분 유지에 불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 시행으로 뉴욕주 정부 예산이 대규모 적자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어려진 노동시장과 세수 감소 등 뉴욕주 경제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주 정부 예산에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는 앞으로 3년간 최소 $340억 달러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대 규모 적자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1월 추산한 적자 규모보다 $70억 달러 늘어난 수준입니다. 연방 예산 지원 중단 및 축소에 따른 주정부 지출 증가가 누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뉴욕주에 대한 보육 예산과
메디케이드 예산, 푸드스탬프 예산 등의 삭감이 잇따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특히 뉴욕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주정부 예산에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주 노동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세수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뉴욕주 내 고용 증가폭은 월 평균 4,6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폭이 줄어들며 둔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감사원은 연방지원금은 2025-2026 회계연도에 26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정부 재정계획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전 회계연도 대비 줄어들면서 예산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대한 지출 삭감으로 뉴욕주의 의료 시스템과 예산에 연간 13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과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약 300만 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약 3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정부 적자가 커지면 불가피하게 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주정부는 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 박모 씨가 징역 46개월과 배상 추징금 약 700만 달러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모 씨는 연방중소기업청에 총 120건이 넘는 허위 대출 신청서를 제출해 1,200만 달러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크레딧 교정업체를 운영하던 67세 아브라함 박 씨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간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운영해온 경제재난 대출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씨는 소규모 비즈니스 대출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정부로부터 약 1,2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신용점수 회복과 자금 조달, 대출 증개를 명목으로 영업을 했으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고객들에게 허위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이 가짜 법인을 이용해 SBA에 거짓 EIDL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객들은 대출금이 지급되면 대출금의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허위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렇게 제출된 신청 건수는 총 120건 이상, 이 중 73건이 실제로 승인돼 SBA에 약 700만 달러 이상의 재정 손실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전신사기 1건과 자금 세탁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 7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함께 699만 3,700달러의 배상금, 53만 5,041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와 국세청, FBI, SBA 감사실 등 여러 연방기관의 협력 수사 결과 밝혀졌으며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악용하는 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가상화폐 코인 테러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러폼 랩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재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라폼 랩스 설립자 권도영 씨는 어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 씨 재산 1,900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권 씨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 씨가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권 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권 씨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라며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 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어 검찰은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 씨는 단 한 건의 소송으로 지난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 중 사상 최대의 판결의 기록을 세우며 전체 회수 실적에 버금가는 돈을 회수했습니다. 권 씨는 400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른 가운데 최소 45억 달러, 한화로 6조 2천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스위스 한 소규모 은행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사기 관련 민사소송 역사상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권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토종버거 롯데리아가 버거의 본고장 미국 진출을 앞두고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이 본격적인 개장 전 행사를 열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롯데리아 SNS 계정에는 11일 개장한 매장을 찾은 차량 대기줄이 길게 이어진 모습과 섭씨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커다란 우산을 든 손님들이 줄을 선 모습도 담겼습니다. 롯데리아를 방문한 고객들은 1시간 줄을 서서 입장한 뒤 1시간을 또 기다려 음식을 받았다, 또는 3시간 20분을 기다렸다, 또 먹고 싶다는 등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롯데 GRS는 2024년 상반기 미국 캘리포니아 법인을 세우고 올해 초부터 1호점 개점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력 메뉴는 리아 불고기 버거와 리아 새우버거,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등입니다. 롯데리아는 오는 14일 로스앤젤레스 플러턴의 1호 매장 정식 개장을 앞두고 내일까지 선 개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초강경 이민 단속 및 추방 작전을 벌이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옥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등의 체류 방식을 신분 유지 시 계속 허용해서 고정 기간으로 바꾸는 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이 마련한 비이민 학술, 교환, 언론 비자 소지자 체류 기간 및 연장 절차 설정 방안은 지난 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비자 요건을 지키는 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입국 시 한정된 기간을 부여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번 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30일에서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몬태나주 칼리스페 공항에서 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공항에 서 있던 다른 항공기와 충돌해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칼리스페 경찰청과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탑승객 4명을 태운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칼리스페 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형 비행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활주로에 추락했고 이후 현장에 서 있던 다른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공항 내 활주로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확산하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형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1명과 승객 3명은 비행기가 멈춘 뒤 탈출했습니다. 소형 비행기와 충돌한 항공기에는 탑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오전 9시경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한인 노부부가 샌디에고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에 휘말리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인 79세 한인 김종길 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총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카풀 차선에서 김 씨의 SUV를 포함한 3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후 4번째 차량이 이들 차량 중 한 대를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충격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 씨의 부인 우순희 씨는 중상을 입어 에스콘디도 팔로마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